신화의료원, VVIP 병동의 밤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복도를 흐르는 인공적인 공기 속에는 소독약 냄새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윤서아 간호사는 소리 없는 걸음으로 복도를 오가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12시간 연속 근무.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에도 그녀의 눈빛과 손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이 병동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책임감 강한 간호사였다. 26. 그녀의 삶은 흰색 간호사복처럼 깨끗하고 단조로웠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쳇바퀴 같은 일상.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서 그녀는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청춘을 고스란히 이곳에 바치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이 일에 그녀는 숭고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다. 새벽 2시, 교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병동의 고요를 깨고 비상벨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병원장의 직통 전화였다. 지금 즉시 응급센터 앞으로 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서아는 급히 응급센터로 달려갔다. 그곳의 풍경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병원의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잠시 후 여러 대의 검은 세단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리고 그중 한 차에서 들것에 실린 한 남자가 황급히 내려졌다. 그는 한민수라는 가명으로 접수되었다. 남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을 병원장과 병원의 최고 의사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해. 이 환자분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병원은 끝장이야. 병원장의 절박한 외침에 서하는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VVIP 병동의 최고참이라는 이유로 이 비밀스러운 환자의 담당 간호사로 긴급 투입되었다. 환자가 옮겨진 특실은 순식간에 임시 중환자실로 변했다. 각종 의료 장비가 연결되고 환자의 상태를 알리는 기계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은 최악이었다. 혈압과 심박수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치솟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담당 주치의인 박 과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물었다. 경호실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독극물 중독인 것 같소. 사업상 원한 관계에 있는 놈이 술에 약을 탄 모양이오. 긴급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박 과장은 검사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테트로도톡신 계열의 신종 마약성 환각제입니다. 중추신경을 극도로 흥분시켜 심장의 과부하를 일으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약물입니다. 해독제는 없소. 해독제를 투여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약물의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해독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심장이 먼저 터져버릴 겁니다. 박 과장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침대 위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의 경고음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의사들은 온갖 약물을 투여하며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의 혈압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방 안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30분 아니 15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박 과장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경호실장은 다급하게 그의 멱살을 잡았다. 방법이 정말 없는 거요. 뭐라도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오. 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박 과장은 망설이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냈다. 이 약물은 극단적인 성적 흥분제와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신경계에 쌓인 치명적인 에너지를 외부로 배출시키지 못하면 그 압력을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해소시켜주는 것뿐입니다. 그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 누가 감히.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환자의 심박수는 이제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었다. 서아는 새빨간 숫자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꺼져가는 한 생명이 보였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잊고 절망하는 의사 환자의 신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호원들 모두가 죽음을 방관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울려 퍼졌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윤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한 인간이 죽어가고 있었다. 간호사로서 그녀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자 슬픔의 눈물이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 자의 비장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박 과장과 경호실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단호하게 방안을 울렸다. 나가주세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경호실장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고 박 과장은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갔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 방에 남은 것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남자와 미친 듯이 울려대는 기계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심한 한 명의 간호사뿐이었다. 서아는 천천히 자신의 하얀 간호사복의 단추에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끔찍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잿빛에서 점차 푸른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병실 안은 밤새 울리던 기계음이 잦아들고 환자의 안정적인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윤서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평화롭게 잠든 환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더러운 오물 속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온몸에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이 낙인처럼 찍힌 듯했다. 간호사로서의 사명감,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 결과는 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환자의 마지막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차트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능숙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그의 의식이 혼돈의 심연에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비즈니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셨던 와인 한 잔, 그리고 그 이후의 필름처럼 끊긴 시간들이었다. 희미하고 단편적인 영상만이 열에 들뜬 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낯선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 달콤한 살냄새, 그리고 자신의 뺨 위로 떨어지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침대 곁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았다. 윤서아였다. 그의 이름은 한지욱. 신화그룹의 총수이자 이 병원의 주인이었다. 그는 평생을 의심과 배신 속에서 살아왔다. 그의 부와 권력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그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의 머릿속은 즉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냈다. 또 다른 함정, 또 다른 계략. 고전적이지만 언제나 효과적인 미인계. 당신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답지 않게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한은 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간호사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담당 간호사 윤서아입니다. 이제 괜찮으십니까? 그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흐트러진 머리 피곤에 저러 창백한 얼굴,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상처받은 듯한 눈빛.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그가 상상한 시나리오의 증거로 오해했다. 죄책감 혹은 계획이 성공한 후의 불안감이라고. 얼마를 원해?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질문은 망치처럼 서아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살려냈는데 고맙다는 말도 어떻게 된 일이냐는 질문도 아닌 얼마를 원하냐는 말이라니. 그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내 침대에 기어들어온 여자 중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여자는 없더군. 원하는 액수를 말해. 그럼 이 더러운 밤은 없었던 일로 해주지. 그의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숭고한 신념과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끔찍한 희생이 한순간에 더럽고 추잡한 하룻밤의 거래로 전락해버렸다. 서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지욱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한 계산으로 해석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가져다 놓은 서류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도 남을 만큼의 거대한 액수를 적어 넣었다. 그리고는 그 종이 조각을 찢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정도면 만족하나? 이걸 받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의 오만한 태도는 서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슬픔과 수치심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가 내민 수표를 받아들었다. 지욱은 그녀가 마침내 돈의 힘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서아는 그 수표를 그의 눈앞에서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잘게 찢어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병실 바닥으로 힘없이 흩날려 떨어졌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경멸과 분노 그리고 짓밟혔지만 꺾이지 않은 존엄성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힘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 목숨보다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배운 제 신념을 당신의 그 더러운 돈으로 모욕하지 마세요.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당신 목숨값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신념은 당신 돈 따위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거고요.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지욱의 텅 빈 머릿속을 울렸다. 그는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바닥에 흩어진 수표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돈.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이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한낱 간호사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부정당했다. 그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던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자신을 쏘아보던 그 맹렬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협상도 눈물도 탐욕도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상처 입은 존엄성은 그의 계산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지독할 정도로 궁금해졌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난밤 이 병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한지욱은 자신의 제국 신화그룹의 꼭대기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찢어진 수표 조각들, 그리고 경멸과 슬픔이 뒤섞여 있던 윤서아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이성은 계속해서 속삭였다. 계획된 연극이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상처는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진실했다. 그는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강 비서. 그는 인터폰으로 자신의 신복인 강 비서를 불렀다. 지난밤 내가 신화의료원 VVIP 병동에 입원했을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조사해 관련 CCTV 의무 기록,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관련자들의 증언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샅샅이 털어내. 특히 윤서아라는 그 간호사에 대해서도. 한편 병원으로 돌아온 윤서아의 삶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끔찍했던 기억은 악몽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었다. 소문은 뱀처럼 병원의 가장 어둡고 습한 곳에서부터 번져나갔다.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던 박 과장은 자신의 무능함과 비윤리적인 제안을 덮기 위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그는 그 윤간호사가 알아서 자청해서 한 일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여기에 평소 서아의 능력을 질투하던 동료 의사 김유라가 기름을 부었다. 어머, 걔가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 VVIP 환자인 줄 어떻게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닐까? 신분 상승이라도 노리고 말이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윤서아는 VIP 환자를 유혹하여 하룻밤을 보낸 야심 많고 행실이 더러운 간호사가 되어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고 간호부장은 그녀에게 병원의 온갖 굳은 일을 떠맡겼다. 그녀가 사랑했던 자부심을 느꼈던 병원은 이제 그녀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사직서를 품에 넣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이틀 후 강 비서는 조사 결과를 담은 두꺼운 보고서를 한지욱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첫 번째는 독극물 분석 보고서였다. 그의 오랜 라이벌인 CK그룹의 최진석 이사가 사용한 신종 마약성 독극물, 암살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두 번째는 그의 의무 기록지였다. 시간대별로 기록된 그의 바이탈 사인은 그가 얼마나 죽음의 문턱 가까이 갔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담당 주치의였던 박 과장의 마지막 소견. 예상 사망 시간 30분 이내. 모든 의학적 처치 실패. 그리고 마지막 그날 밤 병실에 있었던 박 과장과 경호 실장의 증언 녹취록이었다. 지욱은 떨리는 손으로 녹취록을 읽어 내려갔다. 그곳에는 박 과장의 무능함과 절망,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제안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윤서아가 내뱉었던 마지막 한마디도 나가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쿵. 지욱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오해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녀는 돈을 노린 꽃뱀이 아니었다. 의사도 포기한 환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살려낸 진짜 의료인이었다. 그 숭고한 희생을 그는 돈으로 모욕하고 짓밟았던 것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윤서아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아픈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결근이나 실수 없이 병원에서
가장 헌신적인 간호사로 인정받아온 그녀의 지난 시간들, 그리고 그가 건넸던 50억짜리 수표를 찢어버렸다는 사실까지 지독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고통에 신음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것은 상처 입은 분노가 아니었다. 짓밟힌 신념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었다. 그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강 비서가 마지막 보고를 덧붙였다. 회장님, 그리고 현재 병원 내에 윤서아 간호사에 대한 매우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를 유혹했다는 식의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지옥에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죄책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감히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그 더러운 입들로 모욕해, 그리고 그를 구해낸 대가로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이전의 냉정함을 넘어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위험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강 비서, 네 회장님, 차 준비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간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의 방관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 그녀를 구해야만 했다. 아니, 그 이전에 그가 모욕했던 그녀의 신념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신화의료원의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중세시대의 종교 재판정처럼 냉혹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아는 방 한가운데에 마치 죄인처럼 홀로 서 있었다. 병원장, 간호부장, 그리고 병원의 주요 임원들이 재판관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앉아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윤서아 간호사, 정말 그날 밤 환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VIP 환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옆에는 증인으로 참석한 박 과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라는 비겁한 변명만을 되풀이했다. 회의실 구석에서는 김유라 의사가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가장 큰 금기였다. 또한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 환자 한지욱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일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모욕했지만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가기로 결심했다. 저는 제게 주어진 간호사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간호부장이 코웃음을 쳤다. 본분, 환자의 침대에서 밤을 새우는 게 윤 간호사의 본분이었나? 징계위원회의 분위기는 이미 그녀에게 해고와 면허 정지라는 최악의 판결을 내린 듯했다. 그녀의 간호사 인생이,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한 꿈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녀가 절망감에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뿜어내며 한지욱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강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 회장님. 병원장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일어나며 더듬거렸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살아있는 신화인 그가 예고도 없이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지욱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을 가로질러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서아의 옆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싸늘한 눈으로 병원장을 쏘아보았다. 지금 여기서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상대로 마녀 사냥이라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원장.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지욱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내 눈에는 무능한 의사 하나를 감싸주기 위해 무고한 간호사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의 말에 박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욱은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윤서아 간호사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를 지금 이 시간부로 전부 중단하시오. 그리고 그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 전체를 향해 폭탄 선언을 했다. 그리고 오늘부로 윤서아 간호사는 더 이상 신화의료원 소속이 아니오. 나 한지욱 회장의 전담 간호사로 특별 임명합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연봉은 이 병원 의사들보다 3배 많을 것이고 출퇴근을 위한 차량과 기사가 제공될 것이요. 그녀는 앞으로 병원의 그 어떤 규율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오직 나에게만 직접 보고하게 될 거요. 그녀의 신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말 알아들었습니까? 그것은 선언이자 경고였다. 그는 이 병원의 주인으로서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 윤서아라는 존재를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유라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그의 옆모습을 쳐다볼 뿐이었다. 따라와. 지욱은 그 말만 남긴 채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홀린 듯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등 뒤로 수십 개의 의심과 질투 그리고 경멸이 담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더 화려하고 더 위험한 감옥으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병원 최상층에 있는 회장 전용 집무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되자 서아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따지듯 물었다. 대체 무슨 짓이에요? 왜 저를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의 행동은 윤서아가 회장을 유혹했다는 소문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꼴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가장 화려한 무대의 한가운데로 끌어올려 버렸다. 지욱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몸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이 방법밖에 없었어. 네, 당신을 지킬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고.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단순히 당신의 누명을 벗겨주었다면 내 적들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당신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려 들었겠지. 하지만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한지욱의 사람이야. 이제 당신을 건드리는 것은 곧 나를 건드리는 것이라는 뜻이지. 그것은 지독할 정도로 냉철하고 계산적인 방식의 보호였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옆에만 있어. 내 허락 없이는 이 병원의 그 누구도 당신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못해.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닌 족쇄처럼 들렸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늑대 무리에게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사자의 우리 안에 갇히게 된 것이다. 서아는 할 말을 잃고 그저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는 듯한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하룻밤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거웠다. 윤서아의 새로운 삶은 황금세장 그 자체였다. 한지욱은 그녀에게 신화그룹 본사,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에 개인 사무실을 내주었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거처로 제공했다. 그녀의 옷장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의 옷들이 채워졌고 개인 기사와 비서가 그녀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했다. 표면적으로 그녀는 신데렐라가 되었지만 실상 그녀는 주인이 정해준 동선 외에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인형이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직함은 회장 전담 간호사였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료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임무는 한지욱의 곁에 머무르며 그의 살아있는 트로피이자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병원 사람들은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등 뒤에서는 경멸과 질투가 담긴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특히 김유라 의사의 적에는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서아와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동료 의사들에게 빈정거렸다. 어머, 저기 걸어다니는 신데레라, 좀 봐. 환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 역전했네. 간호사 일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나 봐. 서아는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 환자를 돌보고 땀 흘려 일하던 간호사로서의 삶이 그리웠다. 한편 한지욱을 무너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CK그룹의 최진석 이사는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지욱이 일개 간호사를 이토록 이례적으로 감싸는 것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 비밀을 파헤쳐 한지욱의 가장 큰 약점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의 완성을 위해 그는 완벽한 내부 조력자를 찾아냈다. 바로 질투심에 눈이 먼 김유라였다. 최진석은 김유라에게 은밀하게 접촉했다. 김 선생, 내가 듣기로는 윤서아라는 간호사 때문에 병원 내에서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고 하던데 나와 손을 잡지. 나는 한지욱을 무너뜨리고 당신은 그 간호사를 내쫓고 차기 외과 과장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어떤가? 김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아에 대한 증오심과 자신의 야망을 이기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최진석의 스파이가 되어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내부 자료를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 서아 역시 겉도는 삶에 무력하게 순응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한지욱의 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감정 없는 로봇 같았지만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는 외로운 리더였다. 그는 늘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간호사로서의 본능으로 그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에 따뜻한 허브티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그의 책상 위에 간단한 샌드위치를 올려두기도 했다. 한지욱은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경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서서히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아는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자신의 새로운 직위가 부여한 높은 보안 등급을 이용해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는 한지욱의 의무 기록과 그날 근무했던 모든 의료진의 로그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다. 간호사로서의 예리한 직감으로 그녀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해독제가 투여된 시간이 최초 보고된 시간보다 10분이나 늦게 기록되어 있었다. 둘째, 그날 밤 사용되었다고 기록된 응급약품 중 일부가 재고 목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김유라 의사가 그날 비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후 그녀의 아이디로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그날 밤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있어. 이건 박 과장 혼자 한 일이 아니야. 서아는 자신의 발견을 가지고 한지욱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띄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허점을 짚어냈다. 이건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예요.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했던 배우와
병원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는 뜻이라고요. 지욱은 그녀의 논리, 정연한 분석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유능한 탐정이기도 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두 사람은 병원의 CCTV 기록과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했다. 함께 밤을 새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그들은 일 얘기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인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아픈 기억을, 그녀는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며 간호사의 꿈을 키웠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어느 새벽 수많은 서류 더미 위에서 서아가 깜빡 잠이 들었다. 지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젠 그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병원 비상계단에 설치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CCTV. 그곳에는 김유라 의사가 최진석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와 만나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내부의 배신자는 김유라였고 그녀는 최진석과 손을 잡고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지욱은 모니터 속 김유라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쥐새끼가 드디어 꼬리를 잡혔군. 그는 옆에 서 있는 서아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 역시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회장과 간호사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동맹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지욱이 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묻고 있었다.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최진석과 김유라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악랄했다.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신화그룹 한지욱 회장 병원 내 성추문 의혹. 피해자는 신데렐라 간호사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유라가 조작한 녹취 파일과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한지욱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윤서아를 성적으로 착취했으며 그녀를 자신의 개인 간호사로 임명한 것은 입막음을 위한 대가였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덮었고 대중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한지욱은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경영인에서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이사회 긴급 소집 안건입니다. 현 시간부로 한지욱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경영 능력 및 도덕성에 대한 긴급 감사를 발의합니다. 최진석이 매수한 이사들을 중심으로 한지욱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쿠데타가 시작되었다. 그와 윤서아는 공식적으로 이사회에 소환되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재판이었다. 이사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아는 창밖을 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이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내가 그냥 떠났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욱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불안감도 없었다. 아니,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건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시작된 나의 전쟁이야. 그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전쟁을 끝낼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 그의 확신에 찬 눈빛에 서하는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지막 반격을 위해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신화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최진석과 그를 따르는 이사들은 승리를 확신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유라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정의를 위해 얼마나 고뇌했는지를 연기하고 있었다. 저는 의사로서 더 이상 한지욱 회장의 비윤리적인 만행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윤서아 간호사를 그녀의 거짓 증언과 조작된 증거들이 공개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한지욱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사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해임하는 곧 통과될 것처럼 보였다.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던 지욱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진석 이사님과 김유라 선생의 열연 잘 보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옆에 앉아 있던 서아에게 먼저 발언권을 넘겼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아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사들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선 전문가였다. 김유라 선생께서 제시하신 이 의무 기록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실제 기록과 조작된 기록을 나란히 띄우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조목조목 오류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환자의 혈압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응급실의 나트륨 수치 기록을 보면 당시 환자는 쇼크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또한 김 선생은 자신이 직접 해독제를 투여했다고 증언했지만 그 시각 김 선생의 병원 출입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진짜 의사나 간호사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를 매장시키기 위해 쓰인 한 편의 소설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전문가적인 반박의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지욱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제 진짜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그날 밤의 주치의였던 박 과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지욱의 회유와 압박 끝에 모든 진실을 증언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그날 밤의 진짜 상황,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김유라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여 기록을 조작했는지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지욱은 그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스크린에는 병원 비상계단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김유라가 최진석의 비서에게서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었던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김유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최진석은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지욱은 그들을 업무상 배임 증거, 조작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선포했다. 한지욱을 끌어내리려던 쿠데타는 가장 완벽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는 지욱과 서아 단둘만이 남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서아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지욱이 다가와 그녀의 몸을 부축해 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따뜻한 안도감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서아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 한마디에 서아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최진석과 김유라의 시대는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신화의료원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한지욱의 제국은 더욱 견고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윤서아와의 관계였다. 두 사람을 묶어주던 모든 명분,
즉 보호와 동맹이라는 명분이 사라지자 그들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전담 간호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남자의 세상에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밤마다 하얀 사직서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지웅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에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돈으로 또다시 그녀를 모욕하는 짓이었다. 의무감으로 그녀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일 뿐이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가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는 가장 낯선 언어였다. 그는 그녀가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결심을 굳힌 것은 서아였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사직서 봉투를 들고 그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욱은 그녀의 손에 들린 하얀 봉투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이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간호사로서 평범한 제 삶을 찾고 싶습니다. 지욱은 사직서를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당신이 돌아갈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나? 그의 질문에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 세상은 차갑고 모든 것은 거래일 뿐이었지. 하지만 당신이 나타난 후 모든 것이 변했어. 당신은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야. 당신은 감정 없이 텅 비어 있던 내 세상도 구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서툰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소. 그래서 당신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해.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흑백의 세상과 같을 거라는 거.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의 사직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찢는 대신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는 대신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처방전 용지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는 만년필을 들어 그곳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에 서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다 쓴 처방전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처방전이었다. 처방전. 환자명 한지욱, 진단명 만성 고독증 및 감정 표현 불능 장애 처방 내용. 윤서아라는 이름의 약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평생 복용할 것. 특이사항 복용 시 가슴 떨림, 안도감, 그리고 행복감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서아는 그 처방전을 읽고 터져 나오는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지욱이 그녀의 눈앞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긴장되고 간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주치의가 되어주겠어 평생. 그의 서툰 고백에 서아는 울면서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도 확실한 긍정이었다. 지욱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1년 후 신화의료원 대강당에서는 윤서아 재단의 출범식이 열리고 있었다. 윤서아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간호사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지욱이 설립한 재단이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당연히 윤서아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간호사복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예비 간호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한지욱은 객석 맨 앞줄에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긴 눈으로 연설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냉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건강을 되찾은 서아의 어머니와 누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동생이 함께 앉아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서아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지욱은 그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고마워. 내 인생의 처방전이 되어 주어서. 천만에요. 내 환자인데 당연히 책임져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한 간호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시작되었던 인연. 그 인연은 오해와 상처를 넘어 서로의 아픈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약이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유일한 처방전이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